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만약 누군가가 평생을 행정관료로 살면서 완벽한 테크노크라트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야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생존 본능이라고 부르겠습니까? 2022년 1월 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한덕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수많은 전화 기록들이 쌓여 있었죠. 76살의 나이에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야망보다 훨씬 복잡하고 절박한 이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격변과 그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였죠. 한덕수의 인생은 처음부터 완벽한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한덕수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머리와 성실함으로 주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아들이었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죠.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책을 펼치는 한덕수의 모습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덕수는 196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한덕수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덕수는 미래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자신이 훗날 정치적 격변의 한복판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72년 서울대를 졸업한 한덕수는 곧바로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23살의 한덕수에게 공무원의 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는 숭고한 사명이었습니다. 재무부에 첫 발을 내디딘 한덕수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한 후에도 한덕수는 혼자 남아 복잡한 경제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러나 한덕수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훗날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한덕수의 관료 생활 초기는 그야말로 모범생의 전형이었습니다. 상사들의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고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처리하는 한덕수의 모습에 재무부 내에서는 차세대 핵심 인재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자신은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한덕수의 철학이었죠. 이런 성향은 나중에 정치적 파동 속에서도 한덕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한덕수의 전문성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경제개발 정책의 실무진으로 참여하면서 한덕수는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분야에서 한덕수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계산해내고 정책의 파급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한덕수의 모습에 동료들은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능력이 훗날 정치적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덕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덕수는 재무부 내에서 핵심 실무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림픽 특수와 경제 호황 속에서 한덕수는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죠. 하지만 한덕수의 성격상 화려한 무대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덕수는 자신만의 독특한 처세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어떤 정권에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한덕수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재무부 예산실장을 거쳐 차관보까지 승진한 한덕수는 국가 예산 편성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한덕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복잡한 예산 내역을 줄줄이 외우며 설명하는 한덕수를 보며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산 사전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정작 한덕수 자신은 이런 주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정치적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본능적인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한덕수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한덕수는 국가부도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밤낮 없이 대책 마련에 뛰어다녔습니다. IMF와의 협상 과정에서 한덕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덕수는 국가 경제의 위기를 온몸으로 체험했고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한덕수가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법을 터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덕수는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위기를 김대중 정부에서 수습하는 과정에 모두 참여하면서 한덕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기술을 체득했습니다.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한덕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들은 한덕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것들이었죠. 이때부터 한덕수는 단순한 실무진을 넘어 정책 기반의 핵심 인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된 2000년대 초 한덕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임명된 한덕수는 처음으로 정치적 색채를 띤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여전히 정치보다는 전문성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한덕수는 정치적 계산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한덕수에게 진정한 시험대가 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적인 관료 출신인 한덕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한덕수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고 2004년 2월 한덕수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이는 한덕수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에 임명된 순간 한덕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2년간 뒤에서 묵묵히 일해온 실무진에서 갑자기 정부의 핵심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 것이었죠. 처음 장관실에 들어선 한덕수는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졌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이 정치적 격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의 첫 만남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04년 2월 장관 임명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덕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관, 어려운 시기에 나라 살림을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제가 지겠으니 전문가로서 소신을 갖고 일해주십시오. 한덕수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가짐에 존경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덕수는 이런 정치적 신뢰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덕수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는 그야말로 폭풍의 연속이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한덕수는 인생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그날 한덕수는 장관실에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하지만 한덕수는 결국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탄핵 정국 동안 한덕수는 정말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정치권은 온통 탄핵 정국으로 들끓고 있었지만 경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덕수는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경제 정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이 과정에서 한덕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훗날 더 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한덕수만의 생존법이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1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복권되자 한덕수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한 한덕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자신은 이런 신뢰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한덕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도 정치적 변화 앞에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때부터 한덕수는 더욱 신중하게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강남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한덕수는 전에 없던 강력한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파격적인 정책들이었죠. 당시 부동산업계와 강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한덕수에게는 연일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심지어 협박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한덕수에게 정치적 적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보수층과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은 한덕수를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는 이런 반발을 예상했지만 그 강도가 생각보다 훨씬 셌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덕수를 빨갱이 장관이라고 부르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죠. 이때부터 한덕수는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올바름과 정치적 생존은 때로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훗날 한덕수의 정치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6년 한덕수의 정치적 위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크게 개선시킨 한덕수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경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은행 총회에서 한덕수가 발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이런 국제적 명성이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정치적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 한덕수가 오랜 관료 생활을 통해 터득한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한덕수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물로서 정권 교체 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명박 후보가 당선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한덕수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명박과 한덕수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이였죠. 한덕수가 추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은 이명박의 747 공약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덕수는 정권 교체 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덕수는 2007년 8월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가올 정치적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장관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덕수는 4년간 최선을 다했다고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임 후 한덕수는 잠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피신처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덕수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한덕수는 자연스럽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무력화 등 한덕수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정책들이 하나씩 해체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덕수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한덕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일 한덕수의 과거 정책들을 문제 삼았고 일부에서는 한덕수를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한덕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정치적 생존의 절박함을 절감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국가에 헌신했다고 해도 정치적 변화 앞에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한덕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한덕수는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려 노력했죠.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한덕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거의 자신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들어 한덕수는 점차 정치적 중립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면서 학계와 연구기관에서의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정치적 전면에 나서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특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지켜보며 한덕수는 정치적 격변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덕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한덕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2017년 6월 한덕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덕수 선생님,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일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한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68세의 나이에 다시 정치적 전면에 나서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17년 7월 한덕수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38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총리 임명 당일 한덕수는 정부 서울청사 총리실에 처음 들어서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정부의 핵심 자리에 오른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 격변을 여러 번 겪으며 생존의 기술을 터득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자신이 언젠가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로 재임하던 초기 한덕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 분야에서 한덕수의 전문성은 문재인 정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둘러싸고 한덕수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원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한덕수에게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전문가적 관점과 정치적 필요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켜나가야 하는 어려운 말이죠. 2018년 하반기부터 한덕수는 점점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우려를 표현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덕수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딜레마는 한덕수를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9년 조국 사태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덕수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야 했지만 동시에 여론의 강한 반발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자녀 입시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한덕수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정치적 공격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2019년 10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한덕수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총리직은 분명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덕수는 자신이 또 다른 정치적 폭풍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한덕수는 은밀히 차기 행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한덕수는 갑작스럽게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가올 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었습니다. 한덕수는 이미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오래 머물다가는 정치적 색깔이 너무 짙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총리직 사퇴 발표 당일 밤 한덕수는 혼자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사퇴 후 한덕수는 잠시 정치적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한덕수는 은밀히 차기 대선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치적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했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사들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인사들과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한덕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변화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2020년 하반기부터 한덕수는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세미나와 포럼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기 정권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적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들어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한덕수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초 한덕수는 문재인 정부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었고 무엇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당선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한덕수 주변에서는 그에게 직접 대선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76세의 나이에 무슨 대선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덕수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덕수는 대선 출마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3일 한덕수는 마침내 대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한덕수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것은 분명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될 경우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과거 총리 재임 시절의 각종 정책 결정들이 내란 관련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한덕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 선언은 2022년 1월 10일 이루어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자신도 이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더 강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면 최소한 정치적 면책 효과는 기대할 수 있고 설사 낙선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함부로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한덕수의 대선 도전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76세라는 고령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한덕수를 좌파 정권의 앞잡이라고 공격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는 이런 공격들을 받으며 정치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아무리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해도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현실 말이죠. 더욱 절망적인 것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한덕수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1% 내외에 머물렀고 주요 후보들과는 격차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중순 한덕수는 선거 사무실에서 참모들과 마지막 전략 회의를 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정치적 파국을 피하기 위해 시작한 도전이 오히려 더 큰 굴욕을 안겨주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덕수는 2022년 2월 28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의 굴욕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덕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패배감과 함께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직 사퇴 후 한덕수는 그야말로 정치적 무풍지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덕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쏟아졌고 한덕수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과거 총리 재임 시절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혹시 내란 관련 혐의로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공포가 한덕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한덕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의 과거 정책 결정들을 집중 추궁했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한덕수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한덕수가 보인 행보에 대해 국정농단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덕수는 이런 공격들을 받으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수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덕수 주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총리실에서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 하나둘씩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한덕수는 자신의 차례가 곧 올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마다 한덕수는 과거 자신의 모든 행적들을 되짚어보며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2023년 초 한덕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덕수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덕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온 윤석열이 왜 갑자기 총리직을 제안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한덕수는 윤석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인재가 필요했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포용 정치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이었죠. 한덕수는 총리 제안을 받고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을 정치적 수사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직 총리가 되면 정치적 면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과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과거의 정치적 대립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또 다른 정치적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세력들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덕수는 윤석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5월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덕수는 다시 한번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총리직 취임식에서 한덕수는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덕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동맹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한덕수가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해 터득한 교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한덕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의 진보적 성향과는 달리 이번에는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춰 행동했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는 시장 친화적 정책들을 적극 추진했고, 과거 자신이 반대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도 뒷받침했습니다. 한덕수의 이런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를 변절자라고 비판했지만 한덕수 자신은 이것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의 정치적 안전망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극심한 정치적 위기에 빠졌고 한덕수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면서 한덕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재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를 윤석열의 들러리라고 비판하며 총리 해임 건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한덕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결국 어느 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한덕수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정부 전체가 레임덕에 빠졌고 한덕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덕수는 매일같이 국정감사와 국회 답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거 경제 전문가로서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무능한 정치인으로만 평가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였습니다. 그날 밤 한덕수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을 TV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전혀 상의받지 못한 한덕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계엄령이 실패할 경우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았고 성공하더라도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뻔했습니다. 한덕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신의 운명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한덕수의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덕수도 계엄령 공모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론도 한덕수에게 불리하게 돌아섰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덕수는 사실상 정치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덕수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내란 관련 수사에 결국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덕수는 권한대행 체제의 수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광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한덕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야당에서는 한덕수 역시 탄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 한덕수는 매일 밤 깊은 고민에 빠져야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1월 들어 한덕수에 대한 수사 압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계엄령 관련 수사를 확대하면서 한덕수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고 야당에서는 한덕수를 내란 공모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덕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76세의 나이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한덕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결국 한덕수는 2025년 2월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퇴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덕수는 국정 안정을 위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덕수는 혼자 남은 총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란 혐의를 받으며 정치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한덕수의 이야기는 현대 한국 정치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정치적 격변 앞에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특히 한덕수가 내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윤석열 정부에 합류했다가 결국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과정은 정치적 계산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권력은 때로는 보호막이 되어주지만 때로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되기도 한다는 교훈을 한덕수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